자,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 요즘 독서에서 제일 힘들어하는 유형의 문제죠, 그렇죠? 바로 추론하는 문제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이 부분도 역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을 가게 되면 독서라는 과목을 하게 되고 그 독서라는 과목에서는 뭡니까? 추론적 읽기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요즘 국어가 가장 어려워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추론적인 읽기 능력을 요구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실제로 수능이 어려워진 것이 바로 2019학년도, 2018년 수능부터 어려워졌는데 거기서 한 지문이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지문이 나왔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지구와 태양 사이에 이제 서로 끌어다니는 인력, 그렇죠? 그걸 묻는 문제였거든요. 중력에 대한 문제였어요. 알겠죠? 근데 그 문제에서 내용을 추론해가지고 풀 수밖에 없는 그러한 문제가 출제가 됐고 그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어렵게 나오면서 실제로 오답률도 굉장히 높게 측정이 되는 거의 80% 이상의 오답률을 가지는, 알겠죠? 그런 유형의 문제가 출제가 되면서 그때부터 국어가 어려워지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즘 시대에 이제 우리가 모의고사라든지 이런 수능이라고 하는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추론적인 내용을 잘 알아야 되고, 사실 결론적으로 먼저 얘기하자면 이런 추론적인 문제를 읽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배경 지식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배경 지식을 쌓기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물론 뭐 여러 가지 책을 읽으면 현실적으로 굉장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과 같이 솔직히 중학교 3학년 2학기 시절 솔직한 말로 시간 너무 많습니다. 알겠습니까? 까놓고 얘기하면 물론 뭐 여러분들 곧 있으면 중간고사도 있을 거고 기말고사도 있겠다 하지만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중간고사 9월 말에 치는 이유가 사실은 중3들 기말고사가 일찍 봐야 돼요. 알겠죠? 아마 여러분들이 빨리 보면 10월 말, 늦게 봐도 11월 한 초중순에는 다 볼 겁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기말고사 볼 때보다 거의 한 달 이상 일찍 봐요. 알겠죠? 그래서 한 달 이상 일찍 보게 되고 사실 그때부터는 완전 놀자판이야. 알겠습니다. 친구들 보면 아마 그 학교에서 난리 날 거예요. 뭐 요즘 보면은 뭐 학교에서 영화도 못 보여주게 한대가지고 그냥 아예 자습시켜버리는 이런 학교도 굉장히 많고, 물론 그 중에 깨어있는 선생님들은 고등학교 관련된 내용을 프린트나 이런 거 준비해가지고 수업을 해주는 쌤도 있어요. 알겠죠? 근데 대부분의 쌤들은 아마 여러분들 그냥 놀려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고, 아이들도 이제 공부의 필요성을 지금 못 느끼는 거야. 당장 뭐 고등학교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고등학교 갈 때까지 한 거의 4, 5개월에서 5개월이 뭐야? 거의 뭐 11월 달 끝내가 12월, 1월, 2월, 3월, 한 4, 5개월 정도가 남거든요.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도 당장의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그래서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제 책을 같은 거를 많이 읽어주면 좋아요. 특히나 뭐 과학 관련 서적, 특히 여러분들 수준에서는 딱 보면은 그 왜 동아 출판사인데 보면 동아 사이언스 해가지고 어린이들을, 중고등학생들을 위한 과학 잡지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잡지들도 많이 읽어보시고 신문 기사나 이런 것도 많이 보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배경 지식을 많이 쌓는 게 좋아요. 알겠죠? 그리고 고등학교 가면 그러면 사실 여러분들이 진짜로 시간이 없어져요. 그때부터는. 알겠죠?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정말 한 달 전부터 거의 지금 요즘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내신 준비를 한 7주 정도 해요. 6주에서 7주 정도 준비를 하거든요. 한 달 반 이상을 준비, 거의 2달 가까이 준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시간이 부족하다고 얘기할 정도야. 알겠지? 그러니까 고등학교 가면 할 시간이 없어. 그러면 우리는 이때 배경 지식을 어떻게 쌓아야 되는가? 다양한 비문학 지문들 문제를 풀어보면서 여러분들이 단순히 문제를 푸는 데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아 이거는 이런 거구나, 이런 것도 있구나, 이런 개념도 있구나 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배경 지식으로 쌓아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선생님도 몇 번 수업 때 얘기했지만 고등학교 3학년 되면 수능 특강이라는 책을 쓴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능 특강이라고 하는 책이 하는 역할이 바로 뭐냐면 연계진 그 교재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바로 수능 특강에 나왔던 내용을 수능에서 시험을 보는 거예요. 물론 현재 문학도 그렇고 비문학도 그렇고 연계율은 50%로 정해져 있습니다. 알겠죠? 연계율이 50%라고 하는데 사실 비문학 같은 경우는 소재 연계예요. 알겠죠? 소재 연계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 그 수능 특강에서 혹은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에서 나왔던 지문에서 예를 들어서 코로나에 대한 설명을 했다. 그러면 수능에서는 코로나와 관련된 다른 지문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와 관련된 다른 지문을 이해하려면은 수능 특강에서 봤었던 코로나라는 지문에서 코로나에 대한 개념과 이런 부분에 대한 배경 지식을 어느 정도 쌓아놓으면 뭡니까? 수능에서 문제를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배경 지식을 나중에 쌓는 용도로도 여러분들이 비문학 지문을 충분히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추론하는 능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 단원에서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알겠죠? 특히나 국어가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이런 걸 묻는 문제가 많이 등장을 해요. 알겠습니까? 자, 그럼 보도록 합시다. 자, 말하지 않아도 알아. 자, 행간의 의미를 파악하라는 말이 있다. 글을 읽을 때 겉으로 드러난 내용뿐만 아니라
사이사이에 숨어있는 내용이나 맥락까지 파악해야 된다. 그렇죠? 바로 뭐다? 글을 읽을 때는 겉으로 드러난 내용뿐만 아니라 그 내용들 사이사이에 숨어있는 바로 뭡니까? 맥락까지 내용이나 맥락까지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글에 드러난 내용과 숨겨진 내용이 있다는 점이라는 거죠. 글쓴이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독자들이 알 수 있거나 알고 있는 내용들을 슬쩍 감추어 둔다. 알겠죠? 혹은 유추의 방법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때도 슬쩍 감춰두는 경향이 많아요. 특히 시험에 나오는 문제들은, 지문들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숨어있는 내용을 추리해내는 것이 바로 우리는 추론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추론적 읽기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숨어있는 내용을 추리한다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겠지만 추리에는 항상 단서가 있기 마련이라는 거죠. 그래서 추리의 단서는 이미 지문에서 제시된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추론적 읽기에서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유형 같은 게 바로 뭐냐? 과학 지문 같은 데서 이런 유형의 문제가 많이 나와요. 어떤 과학의 개념이나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개념을 장황하게 설명을 해요. 그렇죠? 그러고 문제에서는 바로 뭡니까? 그 개념이 적용되는 구체적 대상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 대상에 대해서 묻는 문제들이 등장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제시됐던 개념을 구체적 상황에 이제 대입을 해가지고 이 상황에서는 이러한 개념들이 어떤 식으로 뭡니까? 그 결과가 나올 것인가라는 걸 미리 예측을 해봐야 된다는 거 알겠죠? 그래서 단서를 중심으로 그 속에 숨어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유추를 통해서 판단하는 방법을 익숙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추론은 내용을 사실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능동적이면서도 수준 높은 사고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문학의 고난도 문제는 대부분 추론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추론을 요구하는 문제의 예문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보도록 합시다. 자, BTS의 노래는 내 삶이 가치 있고 소중하면 더 나아질 수 있다고 말한다. 그렇죠? 암인가봐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들의 당당하면서도 부드럽고 겸손한 말과 행동은 우리에게 밝고 선한 기운을 불어넣어준다. 대중음악을 하는 젊은 친구들 중 이렇게 밝고 착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채워진 이들이 있었나? 이것이 세계인들이 BTS에게서 신선한 충격을 받는 이유이다. 자, 이 글을 사실적으로 읽으면 어떤 내용을 뽑아낼 수가 있다. BTS의 노래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 BTS의 언행은 당당하면서도 부드럽고 겸손하다. BTS는 음악을 밝고 착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채운다. 사람들은 BTS의 음악에서 신선한 충격을 받고 있다. 이거는 여기에 제시된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한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추론해 봅시다. BTS는 기존의 대중음악에서 느낄 수 없었던 새로움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죠? 바로 여기서 표현한 신선한 충격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러한 의미로 우리가 뽑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기존의 음악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라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말은 즉슨 다른 말로 하면 그동안 대중음악을 하는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밝고 긍정적인 기운으로 채워진 이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웠다. 역시 마찬가지 어떻게 보면 신선한 충격이라는 말에서 우리가 추론해낼 수 있다는 거야. 왜? 이 사람들에게서 새로움을 느낀다는 건 기존의 것은 이들과는 다르다. 그리고 그것이 일반적으로 식상한 것이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실제로 우리가 대중음악들을 보면 어때? 대부분이 이별 노래가 많잖아. 이별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감정으로 나눴을 때 부정적인 감정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BTS는 좀 밝은 노래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기존과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바른 성품과 긍정적인 삶의 자세가 담긴 음악에 더 큰 감동을 받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뭡니까? 이 내용에서 추론을 해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어떻게 보면 글 속에 드러나는 단서를 통해서 사실 이것이 어떤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위 예시를 보면 글을 사실적으로 이해한 내용 가와 그래서 출간한 내용 나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가는 BTS에 초점을 맞춘 글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반영하고 있지만 나는 원래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되 다른 관점에서 유추할 수 있는 진술로 구성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바로 뭐다? 추론하면 읽기라고 하는 것은 원래 내용을 바탕으로 하되 다른 관점에서 유추할 수 있는 진술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즉 BTS 자체가 아니라 그와 관련해서 떠올릴 수 있는 다른 대중음악가나 관객에게 초점을 맞춘 진술도 있다.
이처럼 추론은 주어진 내용을 해석하며 글에 명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던 내용을 찾는 것을 우리는 추론적 읽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바로 뭐다? 어떤 유형의 문제들이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문제인가 보도록 합시다. 자, A 유형. 자, 윗글로 미루어 알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죠? 그 말은 바로 뭐다? 윗글을 통해서 거기서 의미가 더 확장된 것들을 고르라는 겁니다. 이게 찾으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확장된 것이 아닌 것을 찾으라는 유형의 문제가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윗글을 읽고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기억 또는 중심 화제에 대해서 추론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런 유형의 문제가 제시가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유형은 기억을 통해 이해한 내용은 가장 적절한 것은, 이런 문제 정말 자주 나오죠. 어떤 문구나 이런 부분에 밑줄 쳐놓고, 그죠? 그 다음에 기억을 중심으로 윗글을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C 유형은 기억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억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는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등장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봅시다. A는 지문의 내용으로부터 추론해낸 진술의 적절성을 파악하는 문제. 자, 첫 번째 유형은 바로 이런 유형의 문제라는 거죠. 자, 내용일치 문제와 유사하지만 선택지가 추론한 진술이기 때문에 판단 근거가 지문에 명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지문의 특징은 바로 뭐다? 판단의 근거가 지문에 명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따라서 지문의 내용으로 미루어 선택지의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자, B는 바로 뭐다? 관점에 대해 추론하는 문제라는 거죠. 그죠? 자, 여기서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대상이나 현상을 바라보는 입장이나 시각을 의미하는데, 특정한 관점에서 제시된 상황을 어떻게 생각할지 유추를 해줘야 된다는 거고, 자, C 유형은 바로 뭐다?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추론하거나 지정된 부분의 문맥적 의미를 추론하는 문제. 자, 이런 유형의 문제도 꽤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앞뒤 문맥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앞뒤의 문맥을 파악해서, 그래도 이 외에도 이런 것도 있죠. 예를 들어서 실제 모의고사에서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오는데, 보기에 어떤 내용을 집어넣고 이 보기의 내용이 들어갈 자리로 가장 적절한 곳은, 이런 유형의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앞뒤 문맥을 통해 가지고 이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뭡니까? 올바른가 아닌가를 구하는 문제들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유형들은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새롭게 진술되거나, 그렇죠? 숨겨진 내용을 이끌어낸다는 점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추론 문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내용일치처럼 풀 때 근거를 확실히 찾자. 자, 이게 추론 문제의 가장 핵심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내용을 추론하는 문제를 풀 때에는 내용일치 문제처럼 선택지에서 키워드를 찾은지, 그렇죠? 바로 첫 번째는 바로 뭐다? 선택지에서 키워드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를 통해서 어떻게? 지문에서 근거를 찾아서 진술의 적절성을 파악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항상 선생님이 네모, 세모, 동그라미를 이용해가지고 키워드 단어들은 꼭 표시를 해놓으라고 하는 이유가 이런 데 있다는 거죠. 결국 보기들도 키워드 단어를 중심으로 내용이 전개가 되기 때문에 키워드와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들 똑같이 표시만 해놓으면 그 표시된 것만 보더라도 그 키워드에 대한 설명을 다 볼 수가 있고, 그치? 그러면 여러분들이 선지에서 이 말이 옳은가 틀린가를 추론해낼 수가 있다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러나 선택지가 추론의 과정을 거쳐 재진술되었기 때문에 지문에서 키워드들이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럴 때는 바로 뭐다? 상이어, 하이어 등 선택지의 단어와 유사한 성격의 키워드를 찾아줘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왜? 지문에서는 구체적 대상을 설명했는데 이거를 개념적으로 뭡니까? 추론해가지고 문제를 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상이어와 하이어 관계, 오늘 배웠죠? 바로 그러한 관계를 통해서도 우리가 키워드를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휘나 표현이 달라도 내용면에서 가장 근접한 근거를 찾아서 적절한 추론을 거친 진술인지 확인해야 된다. 그래서 방금 배웠던 바로 뭐다? 바로 유의어, 반의어 이런 것들의 개념도 이런 부분에서도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또한 관점에 대해 물을 경우에는 그래서 문제시하거나 집중적으로 다루는 대상 또는 현상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자, 보면은 그래서 문제시하거나 집중적으로 다루는 대상이나 현상, 이게 바로 그래서는 우리가 다른 말로는 중심 화제라는 말을 쓰죠. 이야기거리죠. 그렇죠?
자, 그리고 그에 대한 주관적인 진술이 드러난 부분을 찾아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중심 화제에 대한 주관적인 진술이 드러난 부분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부분이 선택지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자, 자, 문맥적 의미를 추론하는 세 번째 경우에는 바로 뭐다? 앞뒤에 위치한 문장의 의미관계를 근거로 삼아서 적절하지 않은 선택지를 가려낼 수가 있다는 거죠. 문맥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문장의 의미관계만으로 근거가 불충분하지 않다면 발문에서 지정한 빈칸이나 문장이 포함된 문단의 흐름과 중심 내용을 살펴봐야 된다. 바로 발문에서 지정한 빈칸이나 문장이 포함된 문단의 흐름과 중심 내용을 살펴보면 이런 유형의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예문으로 역시 우리가 확인을 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그렇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사실 많은 훈련을 통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출문제가 지겨워도 풀고 또 풀고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국어라고 하는 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다른 방법이었어요. 뭐 수학처럼 개념을 설명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조금은 힘든 과목이긴 합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국어에서 좋은 책이라고 하면은 문제는 다 똑같아요. 다 기출 문제야. 뭐 매삼 시리즈도 마찬가지고 자이 시리즈도 똑같고 마르고 닳도록 마다 시리즈도 똑같고 다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유일하게 좋다고 생각하는 책 세 권들인지 알겠지? 근데 얘네들도 문제들은 어떤 문제들을 하도 다 똑같아요. 어쨌든 기출 문제야. 알겠지? 근데 그 기출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우리는 이런 배경 지식도 쌓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내용을 추론한다는 건 감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정확하게 그것도 근거가 있는 작업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제한된 시간 안에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감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국어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을 통해서 문제를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되는가를 자꾸 익혀야 되기 때문에 이런 기출 질문들을 꼭 중요하게 봐둬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보도록 합시다. 자, 19세기 일부 인류학자들은 결혼이나 가족 등 문화의 일부에 주목하여 문화현상을 이해하고자 했다. 자, 보면 19세기 일부의 인류학자들은 문화를 어떤 방식으로? 바로 결혼이나 가족 등도 바로 문화의 일부이고 그런 이런 문화의 일부에 주목하여 문화 현상을 이해하고자 했었던 그런 움직임이 있었다는 거죠. 그들은 모든 문화가 야만, 미개, 문명이라는 단계적 순서로 발전한다고 설명하였다. 자, 바로 이 사람들은 모든 문화가 야만, 미개, 문명이라는 단계적 순서로 발전을 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추론할 수가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즉, 이 사람들은 바로 뭐다? 문화라고 하는 것은 야만의 단계가 있고 미개의 단계가 있고 문명의 단계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발전 순서는 야만이 발전해서 미개가 되는 거고 미개가 발전해서 문명이 된다고 설명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는 말은 이 사람들의 말의 뜻은 무슨 뜻이다? 문화에는 곧 무엇이 있다? 등급이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발전된 문화, 문명이라고 부를 수 있는 발전된 것이 있고 야만이라고 부를 수 있는 발전되지 않은 것이 있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사실 무슨 관점이다? 문화 절대주의적 관점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요. 문화 절대주의적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모든 문화는 발전 정도에 따라 자, 우수한 문화와 그렇지 않은 문화로 분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바로 문화 절대주의적 입장, 즉 우수한 문화가 존재한다는 입장이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됐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추론에 관해서 읽기라는 거에 바로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알겠죠? 바로 요 말은 바로 뭐다? 모든 문화는 단계에 속하는 것이 있다는 거고 그 말은 그만큼 더 발전된 문화가 있고 발전되지 않은 문화가 있다고 본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나라고 하는 거는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반대돼서 연결된다는 거죠. 이런 것도 일종의 약한 수준의 추론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입장은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어떤 문화도 부분만으로는 총체를 파악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 자,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어떠한 문화도 보는만으로는 그 문화 전체를 파악할 수 없다라는 비판을 받았다는 거죠. 문화를 이루는 인간 생활의 거의 모든 측면은 서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입장, 문화 절대주의에 반대하는 입장은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문화 상대주의적 입장이 있습니다. 이 말은 바로 뭐다? 문화는 그 자체만으로 다 가치가 있기 때문에 어느 문화가 더 우수하고 어느 문화가 덜 우수하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없다는 게 문화 상대주의적 입장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이어서 보도록 합시다. 자, 20세기 인류 학자들은 이러한 사실에 주목하여 문화 현상을 바라보았다. 그렇죠? 그러면 20세기의 문화학자들은 어땠다? 19세기와는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20세기 인류학자들은 바로 이러한 사실에 주목하여 문화 현상을 바라보았는데 어떤 민족이나 인간 집단을 연구할 때에는 그들의 역사와 지리, 자연 환경은 물론 사람들의 체질적 특성과 가족제도, 경제체제, 인간 신성 등 모든 두 측면을 서로 관련지어서 고찰을 해야 된다라고 20세기 인류학자들이 생각을 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선생님이 여러분들 나이 때는 다큐멘터리 보는 거 굉장히 좋아했어요. 이게 따분하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다큐멘터리를 보는 거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 중에서 선생님이 특히 좋아한 게 바로 뭐냐면 걸어서 세계 속으로 같이 다른 나라의 문화를 소개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보는 거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여러 나라들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미국도 마찬가지고 뭐 프랑스 이런 나라도 있지만 막 듣도 보도 못한 뭐 에티오피아 그 다음에 뭐 모로코 그 다음에 뭐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뭐 이런 나라들의 문화도 막 보여준단 말이에요. 알겠지? 근데 그런 거를 많이 보면서 선생님이 느낀 게 바로 뭐냐면 얘네들은 다 비슷한 지역인데 이런 기후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비슷한 문화를 가지고 있구나. 그런데 얘네들은 이런 부분에서는 문화가 차이가 나네? 이런 것들을 보기 시작했단 말이야. 알겠지? 결국 여기서 얘기하는 것들은 어느 나라에서 어떠한 한 문화가 형성되는 요인에는 사실 그 나라 사람들이 처한 모든 환경적 요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라고 본다는 거죠. 이런 부분은 언어도 우리가 포함을 시킬 수가 있어요. 알겠죠? 실제로 우리나라는 쌀과 관련된 언어가 발달이 되어 있어요. 왜? 농경사회였으니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뭐야? 쌀의 그런 모종을 우리는 모라고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쌀을 밭에다 심으면 이거를 벼라고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거기서 나다를 떼낸 걸 쌀이라고 하고, 이 쌀로 만들어진 것을 우리는 밥이라고 한다는 거야. 그렇지? 그만큼 완전히 다른 낱말을 통해서 그걸 세분화시켜서 표현한다. 에스키모인들도 똑같아. 에스키모인들은 눈과 관련된 언어들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 우리는 그냥 뭐 단단한 눈, 조금 녹은 눈, 축축한 눈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겠지만 얘네들은 그걸 나타내는 말들이 다 용어가 따로 있다는 거야. 단어들이. 왜? 걔네들 항상 눈을 보고 자라는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눈에 대한 문화가 발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듯이 이런 문화라고 하는 거는 그 민족이 속해 있는 모든 요소들을 다 고려해야지 우리가 그 문화를 올바로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바로 뭐라고 한다? 20세기 인류학자들의 관점을 총체적 관점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아주 특이하게 핵심 화제가 바로 여기서 두 번째 문단에서 제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보도록 합시다. 자, 오스트레일리아는 우리는 흔히 호주라고 하죠. 그렇죠? 오스트리아랑 다른 나라예요. 자, 오스트레일리아의 여로론트 부족의 이야기는 총체적 관점에서 인간과 문화를 이해해야 하는 이유를 잘 보여준다. 20세기 초까지 수렵과 채집 생활을 하던 여로론트 부족 사회에서 돌도끼는 성인 남성만이 소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도구였다. 자, 여기서 오스트레일리아라는 곳에는 여로론트라는 부족이 있는데 이 부족은 바로 뭐다? 20세기 초까지 추렵과 채집 생활을 했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족에서 바로 뭐다? 돌도끼라고 하는 것은 성인 남성만이 소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도구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죠? 왜? 사냥을 해야 되니까. 돌도끼로 할 수 있는 게 사냥이잖아. 그렇지? 사냥을 해야 되는 거니까 돌도끼는 일종의 힘의 상징이 되는 거야, 집에서. 알겠습니까? 남자만이 소유할 수 있는. 그죠? 여자는 그냥 수렵, 채집 이런 것만 하는 거야. 알겠어요? 채집 정도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식물을 딴다든지 곡식을 키운다든지 이런 거 하고 남자는 이제 단백질 공급원이 나가서 동물을 잡아오는 일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 돌도끼는 남성의 상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돌도끼의 제작과 소유는 남녀의 역할 구분, 사회의 위계 질서 유지, 부족 경제 활성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러니까 돌도끼가 이러한 뭡니까?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 돌도끼가 바로 이 사회에 어마어마한 문화를 끼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뭐야? 우리도 실제로 종교 행사 같은 거 하면 종교와 관련된 물건을 만드는 사람은 굉장히 약간 좀 우대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죠? 이때 이 사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돌도끼가 일종의 권력과 힘의 상징이다 보니까 그 돌도끼를 제작하는 행위 자체도 신성한 역할이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런데 백인 신부들이 여성과 아이에게 성교를 하기 위한 쇠도끼는 성역할, 연령에 따른 위계와 권위, 부족 간의 교육에 혼란을 초래했다. 그래서 외부 문화가 무분별하게 들어오게 되면서 이 사회가 혼란이 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왜? 그전에는 돌도끼만 쓰다가 갑자기 쇠로 된 도끼가 나왔어. 알겠습니까?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신문물에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로 인해 여유로운트사 부족사회는 엄청난 문화 해체를 겪게 되었다라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바로 선교사들의 이런 행동이 문화에 이런 혼란을 주고 결국은 그 문화를 해체시키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럼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상위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바로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무분별한 외래 문화의 그 외래 문명의 유입은 오히려 그 사회의 문화를 해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도 우리가 추론이 가능하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상위어와 하위어의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 다음 보도록 합시다. 자, 쇠도끼로 인한 여유로운 부족사회의 문화 해체 현상은 인간 생활의 모든 측면이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잘 보여준다. 그러면 여기서 바로 뭐다? 쇠도끼로 인한 여유로운 부족사회의 문화 해체 현상이 나타내주는 것은 바로 뭐다? 인간 생활의 모든 측면이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또 하나를 생각을 한다면 여유로운 부족의 뭡니까? 사례를 예로 들어서 이거를 또 설명한다는 것도 파악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알겠죠? 자, 만약 문화의 발전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쇠도끼의 유입은 미개사회에 도입된 문명사회의 도구이며 문화해체는 삐리리다. 하지만 이러한 관점으로는 쇠도끼의 유입이 여론트 부족이 가지는 의미와 그들이 겪은 문화해체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에 대한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하기가 어렵다. 자, 그러면 지금 이 하지만 앞부분에 문화의 발전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관점은 아까 위에서 봤었던 19세기 인류학자들의 관점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삐리리 네모에 들어있는 내용도 19세기 인류학자들의 관점과 연관된 내용이 들어간다 된다는 거 알겠습니까? 그래서 문화해체는 삐리리다. 여기까지가 바로 뭐다? 19세기 인류학자들의 관점에서 본 여유론트 부족의 사례에 대한 해석의 내용이 된다는 거죠. 알겠죠? 그런데 하지만 이러한 관점으로는 쇠도끼의 유입이 여론트 부족에 가지는 의미와 그들이 겪은 문화해체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에 대한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하기가 매우 어렵다. 자, 그 말은 바로 뭐다? 이것이 19세기 그렇죠? 인류학자들의 관점의 한계를 이렇게 제시를 해줬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보도록 합시다. 총체적 관점은 인간 사회의 다양한 문화 현상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공헌을 했다. 여유로운 부족사의 이야기에서 알 수 있듯이 총체적 관점은 사회나 문화에 대해 객관적이고 깊이 있는 통찰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인간이 처한 여러 가지 문제를 바라볼 때 우리는 보다 바람직한 해결 방향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자, 여기서 바로 마지막에 총체적 관점이 우리에게 주는 의의를 마지막에 제시함으로써 이 글은 이론 방식의 구성 방식을 취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제용을 전달해 준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글의 뭡니까? 그 구조 파악하는 문제를 위해서 이런 내용도 함께 파악을 해요. 결국 여러분들이 독서지문 하나를 해석한다는 건 아까 앞에서 했었던 여러 가지 사실적인 내용 읽기를 통해서 내용을 파악하는 것과 그 다음에 두 번째 했었던 글의 구조 파악하는 것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추론적 내용을 파악하는 것까지가 총체적으로 도입이 돼야지 여러분들이 하나의 글을 제대로 이해했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문제를 제대로 풀어낼 수 있다는 소리가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역시 마찬가지 지금부터 시간을 줄 테니까 뒤에 있는 확인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합시다.